1946년 4월 9일 종로 YMCA 강당에서 이승만, 김구, 신익희 등 우익의 쟁쟁한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청이 결성되고 감찰부장으로 김두한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헌영을 위시하여 허헌 그리고 정진영의 조선청년 전위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정진영이 힘든 일제강점기 밀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눈먼 어머니와 청계천 수표교 다리 밑에서 처음 만나 서로가 눈물 젖은 빵을 나눠 먹으며 형제보다도 더 진한 우정을 나누던 김두한과 이제는 적이 되어 싸워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아와 김두한!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정진영은 걸출한 입당의 만당과 신불출을 만나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었고 해방 후 함께 전위대 생활을 하며 이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김두한이 좌익인 전위대를 해산하고 우익의 대한민청으로 가버리니 정진영의 머릿속이 뒤죽박죽해졌습니다. 김두한 한때는 중마고 정진영의 인도로 같이 전위대 활동을 하며 우익진영에 공포를 불어넣었지만 아버지 김자진 장군이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피살되었다는 사실을 염동진이 보낸 이규갑이 알려주자 김두한은 즉시 좌익인 전위대를 나와 우익인 대한민청으로 갈아탄 것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들의 우정이 한순간 금이 가고 이제는 오히려 원수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서로가 상대 진영을 죽이기 바빴습니다. 1947년 4월 19일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두한과 정진영이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잘 설득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영으로 넘어오리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만났지만 이미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들의 사상은 대화를 이어가면 갈수록 언성만 높아지고 결국은 한바탕 주먹 다짐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분위기 가운데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앙금이 남았고 결국 정진영 일당은 김두한을 저격하게 되고 절친이었던 이들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가 상대방의 목숨을 노리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1947년 좌우익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가와 워싱턴으로 날아갔던 이승만이 타이완의 장제스가 제공한 비행기편으로 귀국하려던 4월 21일 그 며칠 전 김두한의 부하들이 은밀히 김일성 별장을 습격하러 떠난 사이 정진영을 비롯한 전위대 대원들이 대한민청 사무실을 습격하여 김두한을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정진영의 죽음과 김두한의 사형언도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명동의 시공관에서는 정진영의 전위대가 경비를 서는 가운데 대배우 심영과 불세출의 만담과 신불출, 여배우 문예봉까지 남한 공산당의 고도 박헌영의 지시 아래 조선인민들의 정신 개조를 위해 제1선이라는 악극단이 선전극 봄타령을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김두한을 위시한 대한민청 청년들이 습격, 정진영을 비롯 전위대 청년들을 일제강점기 창고로 쓰였던 남상 동본원사로 끌고 와서 전향을 강요했지만 정진영은 이승만은 사기꾼이고 나만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파렴치범이다. 두한아, 나와 함께 공산당에 들어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납치해와 패고 있지만 우리의 붉은 군대가 인민을 해방시키는 세상이 오면 그때는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전위대에서 활동하자고 오히려 김두한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국부 이승만 박사님을 욕해? 정진영, 너 이 새끼 뼛속까지 빨갱이 물이 들었구나. 흥분한 김두한의 발길이 정진영의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상 끝까지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이들의 우정은 정진영이 체내 출혈로 죽음으로써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진영이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난 시공관 혹은 대한민청 사건. 이때 시공관에 있던 전위대들의 신고로 미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두한을 위시하여 16명의 사람들이 미 군정청의 군사위원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군들은 이들의 일체의 물리적 고문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한민청이 저지른 일들을 수백 장의 증거 사진으로 보여주니 김두한 일행은 부인 한마디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살인, 방화, 약탈 등으로 16명 모두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김두한은 내가 책임자고 이 사람들은 내 명령을 들은 죄밖에 없다. 나만 혼자 사형시키고 이들은 풀어주라고 외쳤고 부하들은 형님 죽으면 같이 죽지 왜 우리를 빼려고 하십니까? 같이 죽읍시다 하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감방으로 돌아온 김두한은 내가 한 모든 일은 애국적 행동이고 이 나라 이 땅에 빨갱이 없는 나라를 건설할 일념으로 뛰어왔는데 이제 와서 모두 사형이라니 내일 선고날 대한남아의 기계를 보여주고 죽겠다 하는 결심에 식사로 나오는 시레시형 깡통에 병뚜껑을 갈아 옷 속에 숨겼습니다. 다음날 재판장에 선 김두한이 이런 불법 재판 못 받겠다 하는 외침과 함께 우통을 벗어 제낀 후 준비한 깡통 뚜껑으로 자신의 배를 확 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2달 가까운 감방 생활에 미군의 시레시형 깡통의 고기만 먹어 배에 기름이 낀 김두한의 배는 갈라지지 않았고 철철 흐르는 피를 받아 재판장을 향해 뿌리려던 김두한의 계획은 무산되고 수갑이 채워진 채 대기하고 있던 의사에게 봉합치료를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최종 판결은 김두한 교수형, 김영태, 신영균, 홍만길, 조이창 등은 종신형, 나머지는 20년에서 30년의 형을 온도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들은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교도소 등으로 분산 수용되었고 김두한은 홀로 오키나와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 이곳에서 김두한은 살인범의 신분이라 오키나와 형무소의 독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아무리 감방이라면 이골이 난 김두한이지만 낯선 이국의 감옥에서 더구나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의 외로움은 극심했습니다. 항상 왁자지껄 어울려 다니던 고국의 부하들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빨리 이곳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김두한을 알아본 조선인 청년으로 인하여 언어의 고통에서는 해방됐지만 아무래도 오키나와 형무소는 이상했습니다. 같은 미국 사람이라면서 백인과 흑인은 서로 말을 섞지도 않으려 하고 쉬는 시간에도 따로 뭉쳐서 운동을 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중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분위기가 살벌하였습니다. 일본의 위안부를 죽이고 들어온 백인, 미군을 죽인 일본인, 그 중에서도 인천 캬바레에서 같은 백인 군인들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3명을 죽인 흑인 미군까지 힘없는 약자는 후장까지 털리는 살벌한 감옥이지만 김두한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울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숱한 인명을 죽였지만 그건 내 나라의 건국을 반대하는 빨갱이들일 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루하루 그런 분노에 잠을 뒤척이지만 그의 사형집행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김두한은 그저 아무런 행동 없이 독방에 가만히 있었지만 어느새 김두한이 조선의 주목 황제라는 소문이 형무소 내에 퍼졌고 김두한을 찾아오는 백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바로 인천의 카바레 살인마 흑인 마이클을 해치워달라는 부탁에서였습니다. 더구나 교도소 소장도 이 싸움에 구미가 당기는지 자신의 권한으로 사형 집행을 2달간 연기해 준다고 해서 드디어 김두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의 몸무게는 24관, 즉 90kg 정도인데 반해 마이클의 몸무게는 33관, 120kg이 넘었습니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의 거구 마이클. 그동안 숱한 상대들과 대결을 벌였고 심지어 수십 명과도 싸워본 김두한이지만 그들은 160cm가 조금 넘던 일본인들이었고 종 자체가 다른 외국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싸움 실력, 정진영 등과 함께 다녔던 복싱도장, 김두한 자신도 복싱이라면 일가견이 있던 터라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드디어 서로가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하고 맞선 두 사나이. 김두한이 재빠르게 좌우로 위빙과 함께 뽀대를 탁탁 쳐나가니까 마이클이 헉거리며 숨차는 것이 보였습니다. 뽀대란 바디잽 혹은 바디에 날리는 스트레이트 공격을 말합니다. 만만하게 봤던 동양인에게 몇 번의 바디 공격에 숨까지 차니 마이클이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자세를 잡고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주먹이 김도한의 갈비에 꽂힌 순간 김도한의 이쪽 갈비가 저쪽 갈비에 맞닿은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복식만으로는 상대를 이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순간 공이 울렸습니다. 김도한의 코너로 백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은 있는 거야? 걱정스러운 그들의 물음에 김도한은 짐짓 미소를 띄워 보이며 이번 라운드에 끝낼 테니까 약속한 술하고 담배나 준비해놔라 하며 다시 링 위로 나섰습니다. 마이클이 그 큰 덩치에 긴 리치 그리고 소뚜껑 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도한이 허리를 숙이며 안으로 파고들어 주먹을 날리는 척하면서 마이클을 끌어안으며 그대로 무릎을 쳐올렸습니다. 그 무릎이 어디에 맞았는지는 남자들만이 아는 일이고 마이클은 그대로 몸을 부르르 떨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나이스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김도한은 술과 담배 걱정은 없어졌지만 또다시 지루한 감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일본 방송, 미국 방송, 대만 방송 등의 라디오가 나왔으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김도한, 더구나 독방에 있던 터라 날짜가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르던 어느 날 드디어 감방문이 열리고 기관총을 맨 헌병이 나오라고 하더니 양팔에 수갑 2개씩을 심지어는 발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도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이구나. 고국이라면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나 하고 편하게 가겠는데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려고 했으나 애써 꾹 눌러 참았습니다. 미군들 앞에서 조선의 제일 주먹이라는 데가 눈물을 보일 새 없지 참담한 마음과 달리 얼굴은 오히려 더 담담한 척 헌병들을 따라갔습니다. 김도한을 차에 태운 그들은 끝도 없이 차를 달려 오키나와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로소 김도한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행이다. 고국에서 죽을 수 있게 되나 보다. 비행기 구석자리에 앉은 김도한이 어렴풋한 창가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창백한 모습, 자라난 수염, 낯선 사람 하나가 자리에 앉은 듯이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곧장 고국으로 날아왔고 김도한은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김 소장은 환한 얼굴로 식사는 뭘로 하시겠냐고 물으며 다정히 맞아주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죽자. 그동안의 감방 음식에 질린 김도한이 설렁탕에 깍두기 좀 많이 달라고 하자 김 소장은 거기에 더해 고추장에 파까지도 많이 달라고 주문해 주었습니다. 김 소장과 몇 마디 나누던 김도한의 눈에 벽면 커다란 액자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사진도 액자에 담겨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까? 김도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정부가 수립된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갑니다. 김 소장의 대답에 갑자기 김도한의 가슴이 꽉 막히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위해 뛰었던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김도한의 통곡은 그 후로도 오랫도록 계속됐습니다. 김도한 그리고 정진영의 죽음, 흑인 마이클과의 대결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